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보다 아내가 먼저 가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말하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 장면. 그런데 말입니다. 통계가 말해줍니다. 한국 남성의 평균 수명은 여성보다 6년이 짧습니다. 그 말은 곧 10쌍 중 7쌍은 남편이 아내를 먼저 보낸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나머지 3쌍은요. 아내가 먼저 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남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챕터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챕터를 먼저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화려하지 않아요. 눈물겹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놀랍도록 솔직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심지어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그날 세상이 멈췄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박승철 씨. 올해 73입니다. 퇴직 전엔 중견기업 부장이었고 슬하에 아들 둘, 딸 하나를 뒀습니다. 겉으로 보면 더할 나위 없이 단단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그의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빨리 오시라고. 근데 이상하게 그때 저는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허망하게 갈 사람이 아니라고.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날 밤 박승철 씨의 아내는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68.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사흘을 버텼어요. 아이들이 울고 사돈들이 와서 울고. 근데 나는 그때 울지를 못했어요. 내가 왜 안 울었나 몰라. 그냥 실감이 안 났어요. 집에 가면 집사람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장례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아이들도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박승철 씨는 처음으로 혼자 대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에 아내의 슬리퍼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알았어요. 아, 진짜 같구나. 진짜로. 이건 박승철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남성들을 인터뷰하면서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처음 한 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꿈 같았다. 실감이 안 났다. 일상이 그대로인데 그 사람만 없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부인디네얼이라고 부릅니다. 상실이 너무 커서 뇌가 일시적으로 현실을 거부하는 겁니다. 일종의 보호 기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인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현실이 시작됩니다. 그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몰랐다. 밥을 못했어요. 인천에 사는 최영진 씨, 올해 69. 그의 아내는 2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밥솥이 어디 있는지는 알았어요. 근데 쌀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물을 어디까지 채워야 하는지 그걸 몰랐어요. 44년을 살면서 한 번도 밥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진짜 당황스러움이 있었습니다. 밥만이 아니었습니다. 세탁기 돌리는 법을 몰랐습니다. 어느 단추가 어떤 기능인지, 세제는 어디에 넣는 건지. 아내가 늘 다 해줬으니까요. 병원 예약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내가 늘 챙겨줬으니까요. 관리비 고지서가 날아오면 어디다 내는 건지 몰랐습니다. 아내가 늘 처리했으니까요.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 집 보일러 조절하는 법도 몰랐어요. 겨울에 추워서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아들이 황당해하더라고요. 아버지, 이걸 모르세요? 하고. 이게 단순한 무능함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역할 분담의 결과입니다. 한국의 많은 중장년 남성들은 바깥 일에 집중하는 동안 집안의 모든 것을 아내에게 맡겼습니다. 그게 당시의 문화였고, 그게 당시의 규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사라지고 나면 남편은 갑자기 낯선 집 안에 혼자 서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배워야 하는 70살의 초보자로 서울 노원구에 사는 이태원 씨는 올해 71입니다. 아내를 먼저 보낸 지 4년째입니다.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밥이나 청소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배우면 돼요. 진짜 힘든 건 결정이에요. 결정. 네. 아내가 있을 때는 뭔가 결정할 일이 생기면 둘이서 얘기를 했어요. 이걸 살까, 말까? 여기로 이사할까, 말까? 애들 문제는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 혼자잖아요. 냉장고가 고장났어요. 새로 살까, 고칠까? 이것도 혼자 결정해야 해요. 뭘 먹을까도 혼자 결정해야 해요. 하루 종일 혼자 결정해야 해요. 그게 이렇게 피곤한 줄 몰랐어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결정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심리적 안전망이었는지 잃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가장 무너지는 시간. 아내를 보낸 남성들에게 물었습니다. 하루 중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예요? 대부분의 대답이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 그리고 밤 11시 이후. 왜일까요? 저녁 때요. 퇴근하듯이 동네 산책하고 집에 들어오잖아요. 예전엔 들어오면 냄새가 났어요. 찌개 끓는 냄새, 뭔가 굽는 냄새. 근데 이제 들어오면 아무 냄새도 안 나요. 그냥 공기만 있어요. 그게 제일 견디기가 힘들어요. 박승철 씨의 말입니다. 냄새. 그 작고 일상적인 감각 하나가 50년 가까운 결혼 생활의 온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요. 아내가 있을 때는 옆에 누가 있잖아요. 숨소리가 들리고.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였는데 지금은 너무 조용해요. 집이 이렇게 조용했나 싶어요. 그 조용함이 무서워요. 전문가들은 이것을 감각적 애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억할 때 그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만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만들어내던 온도, 냄새, 소리, 촉감. 이 모든 감각적 기억들이 일상 곳곳에 박혀 있다가 어느 순간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특히 저녁과 밤은 그 감각들이 가장 예민하게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낮에는 바깥에서 뭔가 보고, 만나고, 움직이며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는 순간, 빈자리가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최영진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버티세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TV를 켜놔요. 안 봐도 그냥 켜놔요. 소리라도 있어야 하니까.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아내 목소리랑 비슷한 여자 아나운서가 나오면 그냥 잠깐 그쪽 보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자식들은 어떤가? 처음에는 아이들이 자주 왔어요. 이태원 씨의 말입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한 달은 주말마다 왔어요. 먹을 거 가져오고 집 청소해주고 같이 밥 먹고. 근데 그게 2달, 3달 지나면서 한 달에 한 번이 됐고 그 다음엔 명절에만 오더라고요. 이걸 섭섭해하는 걸까요? 섭섭하죠. 근데 이해해요. 걔들도 자기 살기 바쁜 거잖아요. 손주들 키우랴, 직장 다니랴. 내가 매번 오라고 할 수도 없고. 한국 사회에서 중장년 남성의 비애는 여기에도 있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아내가 자녀들과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화하고 손주들 생일을 챙기고 명절 준비를 하고 가족 단톡방을 관리하고 그 모든 정서적 연결의 허브가 아내였던 겁니다. 아내가 사라지면 그 허브가 사라집니다. 남편은 갑자기 아이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모르는 낯선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아들한테 전화하면 뭘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밥은 먹었어요? 응, 먹었다. 건강은요? 응, 괜찮다.
그리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이 어색함은 서로를 탓할 수 없는 어색함입니다. 수십 년 동안 아내를 통해서 관계가 연결되어 왔기에 직접 연결하는 법을 어느 쪽도 충분히 연습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김정수 씨, 올해 75. 아내를 보낸 지 6년째입니다.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아이들이 자주 안 오니까 서운하고. 근데 어느 날 제가 먼저 전화를 했어요. 아들한테. 야, 이번 주말에 너네 집에 내가 가도 되냐? 하고. 아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당연히 오시라고 했죠. 근데 저는 그게 처음이었어요. 40년 살면서 아들 집에 내가 먼저 찾아간다는 게 맨날 오라고 기다렸지. 내가 찾아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 김정수 씨는 달라졌다고 합니다. 손주들 학예회에 혼자 찾아갔습니다. 딸이 힘들다고 하면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 생일에 직접 케이크를 사들고 갔습니다. 아내가 해주던 걸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손주들이 저를 엄청 따라요. 할아버지가 제일 재밌다고.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 안에서 뭔가를 봤습니다. 상실이 만들어낸 뜻밖의 성장. 몸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후 남성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다는 건 이미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식사가 무너집니다. 혼자 사는 남성은 제대로 된 끼니를 챙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충 편의점 삼각김밥, 라면, 냉동식품으로 때웁니다. 영양이 불균형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둘째, 병원을 안 갑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아내가 챙겼습니다. 당신 혈압약 먹었어. 이번 달 검진 예약했어. 이 모든 건강 관리의 주체가 아내였습니다. 혼자가 되면 아파도 그냥 참는 경향이 생깁니다. 셋째,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같이 산책하던 사람이 없어지면 나가는 이유가 줄어듭니다.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고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몸은 빠르게 무너집니다. 박승철 씨는 아내가 간 첫 해에 체중이 8kg이나 빠졌다고 했습니다. 먹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는데 먹고 싶지가 않았어요. 차려놓고 혼자 먹는 게 더 쓸쓸하니까 그냥 굶는 게 나았어요.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가장 위험한 감정, 고독. 여기서 솔직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아내를 잃은 남성의 우울증 발생률은 일반 남성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고령 남성의 고독과 우울은 때로 매우 위험한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이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태원 씨는 아내를 보낸 첫 해, 겨울,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일어나기도 싫고, 밥 먹기도 싫고, 창문 열기도 싫었어요. 그냥 그 상태로 있고 싶었어요. 그가 그 겨울을 버텨낸 건 뜻밖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베란다에 화분이 있었어요. 아내가 키우던 거. 그걸 내가 죽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물이라도 줬어요. 매일. 그게 저를 일으켰어요. 화분. 아내가 남기고 간 화분이 남편을 살린 겁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배우자를 잃은 노인, 특히 남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연결입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 두 번째는 역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 오늘 해야 할 무언가. 그게 화분이든 강아지든 이웃 어르신이든. 세 번째는 표현입니다. 한국의 중장년 남성은 감정을 표현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는 게 낯섭니다. 그 말 못한 감정들이 쌓이면 어느 날 걷잡을 수 없이 터집니다. 주변의 아내를 잃은 아버지,
이웃, 친구가 있다면 힘들죠. 한마디가 그 사람의 겨울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낸 사람들.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힘든 이야기 끝에 살아낸 이야기입니다. 김정수 씨는 아내를 보낸 6년 동안 스스로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요리를 배웠습니다.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요리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민망했다고 합니다. 남자는 자기 혼자였으니까요. 아주머니들 사이에 제가 혼자 있었어요. 처음엔 웃기더라고요. 근데 아주머니들이 엄청 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금방 친해졌어요. 지금 김정수 씨는 된장찌개도 하고 불고기도 하고 잡채도 합니다. 손주들이 놀러 오면 제가 해줘요. 개들이 엄청 잘 먹어요. 할아버지 음식이 맛있다고 그거 들을 때가 제일 좋아요.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윤병철 씨. 올해 74. 아내를 보낸 지 5년째입니다. 그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아내가 평생 못 이룬 꿈을 대신 이뤄주기로 했습니다. 아내의 꿈은 제주도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람이 늘 그랬어요. 우리 나중에 제주도 가서 살자. 근데 내가 바쁘다고, 회사 다닌다고, 아이들 키운다고. 그걸 못 해줬어요. 그래서 그는 혼자 제주도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말렸어요. 아버지 혼자 어떻게 거기서 사냐고. 근데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 혼자 사는 거 아니다. 너네 엄마랑 같이 사는 거다. 제주도의 작은 집에서 윤병철 씨는 매일 아침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앉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좋아하던 국화차를 끓입니다. 2잔을. 집사람 목까지 끓여요. 한 잔은 제가 마시고 한 잔은 창가에 올려놓고요. 이상한 거 알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위안이에요. 대구에 사는 정한수 씨. 올해 68. 아내를 보낸 지 3년째입니다. 그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억지로였습니다. 자식들이 억지로 데려갔습니다. 아버지 집에만 계시면 안 된다고. 나가야 한다고. 귀찮았죠. 그런데 막상 나가보니까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 거동도 못하시는 어르신들. 그분들 반찬 만들어드리고 말벗해드리면서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았어요. 지금 정한수 씨는 일주일에 3번 빠지지 않고 봉사를 나갑니다. 나가면 사람들이 기다려요. 정 선생님 오셨네 하고 그 말 한마디에 아침에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이 시간이 가르쳐 준 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서 자신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게 있나요? 박승철 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아내한테 기대어 살았나를 알았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없어지고 나서야 알았어요. 최영진 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나이에 혼자서 뭔가를 배우고 해낼 수 있다는 걸. 살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이태원 씨가 말했습니다. 감정이라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울어도 되고 힘들다고 해도 돼요. 나 평생 그걸 너무 억눌렀었나 봐요. 김정수 씨가 말했습니다. 집사람이 고마운 줄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근데 살아있을 때 많이 못해줬어요. 그게 제일 후회돼요. 그래서 지금은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는 잘 해주려고요. 아들한테, 딸한테, 손주들한테. 윤병철 씨가 말했습니다. 혼자도 살 수 있어요. 힘들지만. 근데 혼자 사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사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해요. 내가 잘 살아야 집사람이 하늘에서 편하거든요.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혹시 지금 아내 곁에 계신 분이라면 오늘 한마디 해주세요. 고마워. 딱 2글자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래
그 두 글자를 아껴두었습니다. 내일 해도 되겠지. 나중에 해도 되겠지. 그런데 나중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내를 먼저 보낸 그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잘 해줄 걸. 혹시 이미 아내를 먼저 보내신 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당신의 이야기가 이 안에 있을 겁니다. 어쩌면 눈물이 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눈물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분과 함께한 시간이 진짜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살아남은 사람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봐야 할 봄이 있고, 아직 먹어야 할 밥이 있고, 아직 안아야 할 손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에서 당신을 보고 있는 그 사람이 당신이 잘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승철 씨, 최영진 씨, 이태원 씨, 김정수 씨, 윤병철 씨, 정한수 씨. 그분들이 이 이야기를 나눠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신이 조금 덜 외롭길 바라서. 당신이 조금 더 버텨주길 바라서.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이 겨울을 버티고 있는 어떤 아버지에게, 멀리서 걱정만 하고 있는 어떤 자녀에게, 그리고 오늘도 TV 소리로 빈집을 채우고 있는 어떤 할아버지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께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